안녕하세요. 4월 달 기출 분석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출 분석 강의를 4월 달 정도 하는 이유는 제 기본적인 원칙이 강의가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는 공부가 좀 되신 분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냥 강의는 노 베이스다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도대체 어떤 학자의 문제인지 누구의 글인지 뭐 도무지 이렇게 감도 아마 안 잡힐 겁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론에 대한 약간의 베이스를 가진 상태에서 기출 문제를 봐야 이게 지금 누구의 문제이고 어떤 이론을 다루고 있고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이런 좀 감이 좀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4월 정도 제 강의 일정에 따르면 한 4월 정도 하게 되면 물론 교과 교육론은 좀 뒤에 5월 달에 하겠지만 그래도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좀 보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기출 문제는 보통 4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출 문제를 분석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론 공부하셔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기출 문제 분석은 필수입니다. 이거는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시험을 준비한다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기출 문제를 분석하시다 보면 일단 문제 유형에 아마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시험장에 가더라도 낯선 그런 느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건 일정 정도 역사가 있습니다. 벌써 서술형 시험으로 바뀐, 그러니까 객관식 1차 객관식 2차 논술 시험에서 이제 서술형 시험으로 바뀐 게 한 13년 돼요. 올해가 아마 14년 차 정도 될 겁니다. 될 텐데, 그러면은 일정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 범위라든지, 다음에 주제라든지 등등의 일정한 경향들이 있는데 그건 뭐 제가 말로는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은 아마 충분히 이렇게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파악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기출 문제를 분석을 잘 하시면 웬만한 이론들은 다 정리가 됩니다. 물론 모든 출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이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13년 정도 문제가 출제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나올 만한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나왔다고 보여져요. 나올 만한 주제들, 개념들 이런 것들이 물론 뭐 all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 한 3분의 2 정도는 이미 나올 만한 주제들은 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하시고 그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을 정리하신 다음에 숙지를 하시면 이론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해 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데 해야 될 새로운 게 없어요. 이게 유형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출제되었던 게 또 나오고 합니다. 우리는 윤리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플라톤이 있는데 플라톤의 철학이라 넓고 깊어요. 존재론도 있고 인식론도 있고 심지어 미학도 있고 교육론도 있고 플라톤은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플라톤의 윤리 사상만 알면 되잖아요. 플라톤의 인식론이나 존재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미학, 예전에 논술 문제에서 시인 추방론 같은 게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한데 그 문제는 제가 그때 나왔을 때 그걸 왜 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월과의 윤리에서 예술 관련되어 있어 나왔는지, 근데 그건 사실상 또 존재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교육론하고 존재론과 연계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예외적인 문제를 제외한다라면 윤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만 출제가 되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와 관련해 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 주제라든지 개념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3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사실상 또 새로운 문제를 개발한다는 것, 물론
여전히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주제들이 있긴 하겠지만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를 개발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나올 만큼 다 출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같은 주제나 같은 개념을 반복해서 출제를 합니다. 물론 문제 유형을 바꿔서 출제를 하거든요. 그 빈도가 가면 갈수록 높아져요. 해가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한두 문제였다. 그 다음에는 두세 문제였다. 요 근래에 보면은 상당한 그 문제들이 이전에 이미 출제되었던 문제들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시면은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서 상당히 좋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잘 보고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 문제 유형을 바꿨을 뿐이지 같은 문제예요. 제가 봐도 이건 같은 문제인데 심지어 그걸 연달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냈던 문제 올해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작년에 제가 기출 강의하고 올해 강의가 좀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예전에 객관식 문제까지도 다루었는데 이제 해가 가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의미가 없다. 이게 13년 동안의 문제가 쌓이다 보니까 이전 문제들을 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서술형 문제, 2013년부터 나왔던 서술형 문제만 다 분석을 하셔도 그 이전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객관식 문제는 제외하고 서술형 시기부터 출제되었던 서술형 문제, 다음에 논술 문제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기출 분석하시면서 제가 또 필요한 이야기들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이걸 태어나서 처음 써봤습니다. 이런 신문물, 이런 처음 써봐가지고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제가 좀 여기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더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은 만약에 인터넷으로 질문을 하실 거면은 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칼리폴리스라고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칼리폴리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질문을 올리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윌비스로 등록을 하셨든 아니면은 칼리폴리스로 등록하셨던 간에 다 거기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고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쉬는 시간이라든지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쉬는 시간은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비로운 마음으로 강의가 끝나고 위에 4층에 가보시면 상담실이 있어요. 4층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옆에 상담실이 있거든요. 그 상담실에 계시면은 제가 강의 끝나고 가서 이렇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아시고 이제 한번 기출 문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론 강의하는 순서대로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서양윤리, 동양윤리, 동양윤리는 한국윤리까지 포함하고요. 다음에 정치사회사상 통일교육론, 응용윤리, 다음에 교과교육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문제들 중에 상당수는 2명 이상의 학자를 이렇게 묶어서 출제를 합니다. 2명 이상의 학자를 묶어서 출제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나이가 제일 어린 학자들에 넣어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희하고 왕수인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출제를 했다. 그런 문제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왕수인 그러니까 양명선생 파트에서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현재 교육과정 내용 요소에서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출제가 되었는데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이제 바뀌면서 교과서가 새로 나왔잖아요. 그 교과서를 보시면은 개정 교육과정 내용 요소에 따라 교과서가 이제 바뀌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전에는 내용 요소에 포함되어 있었던 학자들 중에 이제 빼버린 학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양윤리에서는
스피노자하고 흉, 뭐 이런 학자들, 다음에 뭐 동양윤리 가면은 인도 불교 같은 경우 좀 빠져 있고, 다음에 그 한국 고유 사상이 빠져 있습니다. 뭐 동학이라든지 뭐 이런 파트들이 좀 빠져 있는데, 저도 예전부터 그거는 좀 빼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왜냐하면 한국사 보잖아요. 그 사실상 한국사 문제예요. 한국사 문제라 가지고 그 뭐 빼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빠져 있습니다. 플러스 이 새로 이제 등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새로 등장한 학자들 같은 경우에 뭐 서양윤리 같은 거 레비나스 같은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윤리는 근데 예전에 이름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뭐 성비사상 이런 걸 하면서 뭐 조식이라든지, 다음에 한국의 양명학, 하여튼 뭐 정계도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예전에는 가볍게 이름만 좀 언급되었 뭐 그 정도 느낌이었다라면 이번에 아예 한 챕터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좀 커져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은 작년에 이제 조주식 선생 출제를 했으니까 뭐 정계도 선생은 아직 출제한 적은 없고요. 레비나스도 출제된 적이 없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휴움이나 스피노자나 지금 내용 요소에서 빠진 분들 중에 출제되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은 불안하잖아요.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휴움을 출제해버리면 어떡해.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은 확률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불안하니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루도록 하고요. 그거 다루면서 그런 빠진 학자들의 전체적인 이론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기출문제의 형식은 동일해요. 언제나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문이 있고요. 보통 여기 뭐 작성 방법 이런 식으로 발문이 있고, 다음에 제시문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 시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형식적으로는 기입형 몇 문제, 다음에 서술형 몇 문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시험은 서술형 문제에 기입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서술형 문제가 다 기입을 같이 플러스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장점이기도 하고, 여러분 입장에서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장점은 어느 정도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술을 다 날려도 기입을 만약에 맞출 수 있으면은 일정 정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냥 그냥 서술 조건 하나만 딱 줘버리면 다 틀려버리면 0점이잖아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기입 따로 서술 따로 해야 될, 따로 준비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따로 준비할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입에서 나오는 건 개념들이고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모르면 서술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자, 뭐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시문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바탕으로 발문, 문제에 주어져 있는 요구 사항들을 해결하는 형태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를 분석하실 때는 첫째, 원래는 이 제시문 자체가 문제로 나온 건 아니지만 요 제시문 안에도 보면은 이론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시문 그 자체 안에 학자의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제시문들입니다. 그리고 중요 개념들도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주어져 있는 요 발문 있잖아요. 주어져 있는 문제의 요구사항만 해결하고 그 답이 무엇인가만 보지 마시고, 이게 좀 이게 이상하네 이거. 보지 마시고 기출문제의 제시문도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제시문이 반복해서 나와요. 이게 그냥 제시문을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대표적인 원문들을 사용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 대표적인 원문들 같은 경우에 몇 번씩 반복해서 제시문으로 사용이 됩니다. 몇 번씩 반복해서 제시문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문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없다라면은 이제 대비책이나 방책, 그러니까 차선의 그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이 제시문을 눈에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시문이 지금 어떤 이론을,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러니까 문제와는 상관없이 이 제시문이 어떤 이론을 다루고 있는지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이론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가나는 서양 고대 윤리 사상가입니다. 그러면 뭐 발문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셨으면 머릿속에 이제 아마 리스트가 쫙 나올 거예요. 서양 고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스토아, 에피쿠로스 뭐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또 그들 중에 2명일 것 같다. 자, 보통 저는 문제를 풀 때 먼저 발문을 먼저 봅니다. 제시문을 읽지 않고 먼저 발문을 먼저 보고, 왜냐면은 전략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굳이 다 읽고 발문을 보게 되면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발문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자, 작성 방법 한번 볼까요? 작성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좀 더 부탁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려요. 자, 작성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와 니언에 해당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쓸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은 뭐 요거일 거고 니언은 요거일 텐데, 자, 다음에 나의 윤리적 입장에서 가의 윤리적 입장에 논리적 모순을 드러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시문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문이 니언에 해당하는 용어하고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와 다음에 니언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기입형하고 서술형이 함께 섞여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훌륭함은 선천적으로 있게 된 것도 아니며 저절로 있게 된 것도 아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 그 고대 윤리 사상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훌륭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원어 아레테의 한국어 번역이거든요. 원어 아레테의 한국어 번역인데 요거는 예전에 보통 보면은 덕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예전에 번역. 근데 요새 그 서양 고대 사상 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요걸 덕으로 잘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레테를 보통 훌륭함 이렇게 번역할 때가 있고, 다음에 탁월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합니다. 이게 요새 그냥 주류 경향입니다. 덕으로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거 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천적으로 있게 된 것도 아니고 저절로 있게 된 것도 아니다. 자, 그것은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마음씀으로 해서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덕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덕의 교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크라테스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고대 윤리사상에서 덕의 교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사람은 소크라테스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덕은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소크라테스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 훌륭함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은 서로와 논변으로 내가 말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자, 지혜, 절제, 용기, 그리고 뭐 정의, 그리고 경건함은 모두 훌륭함의 부분들이다. 자, 이것들 중 넷은 서로 상당히 비슷하지만 기억은 이것들과 아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플라톤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혜, 절제, 용기, 정의, 경건함, 이게 기본 그러니까 그 덕목들이잖아요. 개별적인 덕목들이잖아요. 이게 개별적인 덕목들일 텐데, 개별적 덕목일 텐데 아마 여러분들 잘 이론을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 그 소크라테스에게 모든 덕들의 공통 본질이 뭐예요? 지식 혹은 지혜죠. 자,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모든 개별적인 덕들의 그러니까 품성의 탁월성들의 공통 본질이 뭡니까? 중용이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못해요. 이거 그 지혜, 절제, 용기, 정의 그리고 경건함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 넷은 서로 상당히 비슷하지만 그 비슷한 하나는 이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은 이것들 중에 한 개는 본질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려요.
이렇게 되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은 아니다. 그러면은 서양 고대 윤리 사상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플라톤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니네.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건 사실상 스토아도 아니고 에피쿠로스도 아니에요.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란 일부 사람들이 선전하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여기 보시면 일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보지 못하는 눈에 시력을 넣어주듯 지식 없는 영혼에 지식을 넣어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여러분들 교과 교육론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시면 이건 전형적인 사회화론이에요. 우리 정신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교육이란 뭐냐? 외부에서 확립되어 있는 어떤 지식 있잖아요. 그 지식을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 넣어주는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그렇게 주장한다. 애들이 어떤 공동체에 태어나고 그 공동체에는 이미 윤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미 윤리적인 규범들이라든지 윤리적인 지식들이 사회적으로 존재하고 교육이라는 건 그렇게 존재하는 지식들을 애들한테 넣어주는 것. 이건 전형적인 사회화죠. 자, 그러나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생성의 세계에서 실제 세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가공을 해놨어요. 가공을 했거든요. 자, 영혼을 생성의 세계에서 실제 세계로 전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 요거였다. 이것도 아닌가? 이건가? 아, 이거.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동굴의 비유예요. 동굴의 비유, 이 동굴입니다. 여기가 입구, 다음에 이 동굴 끝 벽면이죠. 그죠? 벽면이고 여기에 죄수가 묶여가지고 이쪽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이데아의 세계, 이쪽이 이데아의 세계잖아요. 여기가 이제 현상 세계, 우리가 감각 경험하는 세계죠, 그죠? 자, 교육이란 뭐냐? 여기 지금 묶여가지고 원래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벽이 있고 여기 여러 가지 뭐 실물들이 있고 여기 이렇게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가 비춰지죠. 그림자가 비추잖아요. 이 죄수는 요 그림자만 보잖아요. 그림자 존재 세계에 의해서 실제성이 가장 낮은 게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제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허상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허상만 보고 허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데아의 세계가 사실상 진리의 세계 아닙니까? 이게 실제적인 세계, 이게 완전한 실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에 본질을 안다라는 건 결국은 그것의 이데아를 아는 거잖아요. 진리를 안다라는 건 결국 이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걸 교육 과정이라고 봤을 때 교육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선생님들이 해야 될 건 외부에 있는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이쪽으로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얘의 영혼을 이렇게 돌려야 돼요. 고개를 동굴 쪽으로 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바라보고 영혼이 이게 실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영원히 진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제일 먼저 요거를 영혼의 전환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될 일, 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게 저 영혼을 전환하는 것. 자, 그럼 누구겠습니까? 플라톤입니다. 지금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플라톤이에요. 전형적인 플라톤의 주장이다. 자, 영혼의 생성의 세계에서 이때 생성의 세계라는 건 생겨났다 없어지는 가변적인 세계들 말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이데아의 세계, 실제의 세계, 참된 실제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로 영혼을 전환하는 것, 플라톤입니다. 자, 기계 그러면은 이제 나가 플라톤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밑에 보시면 이제 기계적인 덕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영혼 삼분설과 사주덕설 관련된 이야기다. 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기계적인 덕은 뭐예요? 기계적인 부분의 덕.
용기죠, 용기. 자, 용기고, 자, 기계적인 덕인, 그럼 요건 용기가 되는 거죠. 니은에 대한 올바른 의견을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요 첫 번째 이제 요구사항,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는 이제 용기인데 결국 사주덕 중에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사주덕 중에 뭐냐 물어본 거고, 다음에 그 사주덕 중에 용기인데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용기에 대한 정의, 용기라는 덕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본 게 되겠죠. 그럼 일단은 용기다. 이 정도만 보시고, 자, 두 번째 요구사항이 나의 윤리적 입장, 즉 플라톤의 입장에서 가의 윤리적 입장의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는 논변을 써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를 한번 잘 보시면은 이 주장을 누가 했냐면 이 주장이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소피스트들 중에 한 명, 대표적인 소피스트죠. 자, 가는 프로타고라스예요. 물론 요 원문 있잖아요. 요 내용이 프로타고라스의 그 원조작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요게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프로타고라스 편이 있어요. 그 프로타고라스 편에서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가 대화를 해요. 대화 중에 프로타고라스가 주장한 걸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고 그 대화편을 보시면은 프로타고라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이 주장에 대해 논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의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 문제를 몇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일단은 이게 프로타고라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그럼 요거를 윤리적 상대주의로 보자. 아, 이 사람 프로타고라스는 상대주의자니까 그 사람 가의 윤리적 입장이라면 상대주의 아니겠나? 그러면은 나는 플라톤이잖아요. 이분 기본적으로 윤리적 보편주의자지 않습니까? 그럼 윤리적 보편주의자의 관점에서 윤리적 상대주의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 입장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모순, 그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자기 모순이 있어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정답으로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 발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해도 될 만한 발문이에요. 왜냐하면 윤리적 보편주의 입장에서. 그런데 여기에 윤리적 입장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나의 윤리적 입장이라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플라톤이구나, 윤리적 보편주의. 근데 여기도 지금 상대주의, 요 원문 자체만 보면 윤리적 상대주의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가의 윤리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플라톤의 윤리적 입장에서 혹은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입장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윤리적 입장 있잖아요. 윤리적 입장에 그 모순을 쓰고라. 그러면 그냥 프로타고라스 편에 나와 있는 소크라테스의 반론을 써라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 주장에 대한. 이게 지금 제시문에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에는 윤리적 입장이 없어요. 여기는 그냥 교육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덕은 가르칠 수 있어. 이런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있죠? 자, 하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윤리적 입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내용에서 윤리적 입장이 나와 있는 구절은 이거예요. 이거. 구절은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출제자가 지금 어떤 걸 물어보고 있냐면 요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논지는 지혜, 절제, 정의, 경건함은 비슷한데 용기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지금 이게 논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비판이거든요. 자, 이건 결국은 그 소크라테스의 덕의 단일성이라는 그 주장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르테는 에피스테메다. 그러니까 덕은 지식이다. 그래서 덕은 하나다. 그 종류에 있어서 하나다. 그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주장 틀리거든요. 틀리는데 만약에 출제 의도가 그거였으면 아마 굉장히 까다로웠을 겁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왜? 프로타고라스를 읽어봤어야지.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쓰신 분들, 이렇게 윤리적 보편주의 입장에서 윤리적인 상대주의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걸 실제로 그걸 의도했으면은 발문이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쓴 글을 한번 봅시다. 제가 쓴 게 예시다발에 다 맞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의도를 썼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제 교재 보시면은 이제 출처 같은 걸 좀 밝혀놨는데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요거 가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의 프라타고라스 편에 나와 있고, 프라타고라스의 주장, 근데 프라타고라스가 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와 있고, 다음에 나지문 같은 경우에는 요 국가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개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난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출제를 했거든요. 이 플라톤의 교육론과 등론, 그래서 사주독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출제 의도를 한번 볼게요. 소크라테스의 지덕일치설을 알고 있냐? 다음에 플라톤의 사주독 중에서 용기의 덕의 성격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관련 이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의 지덕일치설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덕일치를 한번 볼게요. 이 말이잖아요. 지식은 곧 덕이다. 아레테는 에피스테메다. 이 말이에요. 자, 요 말의 의미가 뭐냐? 수많은 개별적인 덕들, 용기도 있고 경건도 있고 정의도 있고 아까 보셨지만 절제도 있고 개별적인 덕목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 개별적인 덕목들이 전부 지식이냐? 자, 이 주장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저술, 그러니까 저작이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메논편하고 그다음에 프라타고라스 편에 나와 있습니다. 메논편의 논리를 한번 왜 그 덕이 지식이냐 논리를 좀 요약해 보면 이래요. 봅시다. 어떤 X가 좋고 유익한 것이라면, 여기 손대면 안 되는구나. 이게 제가 습관적으로 칠판에 손대는 습관이 있는데 안 되는군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존재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있잖아요. 존재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진짜 지식 지혜만 빼놓고 나머지 것들은 물론 이데아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다른 표현에서 그 자체로 유익하지도 해롭지도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X, 그러니까 그런 거, X가 좋고 유익하다며, 그런데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그게 진짜 우리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럼 왜 판단하냐? 왜 그게 좋고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냐? 우리가 인간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참되고 완전한 이성적 지식, 소크라테스는 지식하고 지혜를 혼용했으니까 지혜에 따라 그걸 지혜롭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교사 자격증이라는 것도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아는데 그게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려면 그걸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때 지혜 혹은 지식이란 인간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 인간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 우리에게 진정한 선인 것. 그렇죠? 선인 것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 있죠.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걸 우리에게 좋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좋은 게 돼요. 만약에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X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그걸 나쁘게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우리한테 나쁜 게 돼요. 자, 덕은 정신적인 것이 지혜에 따라 바르게 이용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덕은 기본적으로 우리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어떤 성격들 중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아까 기계 나왔으니까 기계라는 건 내가 생각하기에 저건 정말 부정의해 아니 불의해 이런 걸 보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노 그게 기계잖아요. 근데
우리 정신적인 것에 속하죠. 근데 이건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잘 분노하는 사람이 나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기계가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에 대한 참된 이성적 지식에 따라 운영이 될 때에만 이게 좋은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 기계적인 부분의 덕을 용기라고 하죠. 자, 따라서 지식은 모든 개별적인 덕은 지식이 정신적인 것들을 주도함으로 형성된 것에 따라서 지식은 덕의 필요 충분 조건. 요 말이 덕은 지식이다라는 말의 함의입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참으로 좋고 유익한 것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한다면,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우리는 덕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소유한다, 곧 덕을 소유한다라는 말이 되죠. 자, 달리 말해서 그래서 그런 안에서 모든 덕은 지식의 일종이다. 달리 말해 지식은 모든 덕의 공통 본질입니다. 자, 이 관점을 취하게 되면 아까 프라타고라스 같은 관점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네 개는 갖고 하나는 성격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본질이 다르다는 이야기 아니야. 소크라테스의 이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모든 개별적 덕의 본질은 지식이다. 자, 그리고 프라타고라스 편에서 지덕일치 논리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뭐에 대한 지식. 덕이란 무엇에 대한 지식. 예를 들어 용기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지식. 그러면은 비겁은 뭐겠습니까?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무지. 이렇게 되겠죠. 악덕의 본질은 무지고 모든 덕의 본질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악덕은 뭐에 대한 무지이다. 모든 덕의 공통 본질은 지식이고 모든 악덕의 공통 본질은 무지이다. 모든 덕은 지식의 개별적 표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식이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포함되는 원소들이죠. 이게 지식이 있으면 여기에 포함되는 원소들이에요. 얘네들이 지식의 집합에 포함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식을 이 각각의 것들이 지식을 자신의 본질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때문에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지식이라는 동일한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덕은 하나다. 이게 덕의 단일성 논제. 자, 덕은 지식이니까 덕이 지식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개별적 덕의 본질, 그 공통 본질이 지식이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보면 덕은 하나다. 근데 덕이 한 개만 있다는 이야기 아니죠? 그 말의 의미는 지식이라는 영역에 포함된다. 다 공통 본질이 지식이다. 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왜 안 올라가? 왜 이래? 어우. 보입니까? 보입니까? 왜 안 내려가지? 아, 내려가네. 이건 어떻게 없애지? 없애지네.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또 하나 봅시다. 아까 니언에 들어갈 말쓰라 그랬죠? 그걸 알려면 플라톤의 사주덕을 알아야 돼요. 그 사주덕의 정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요 문제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자, 용기만 하고 용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개를 다 정리하고 갑시다. 자, 네 개가 뭡니까? 일단은 이성적 부분, 자, 이성적으로 헤아리는 부분에 고유한 덕, 지혜, 다음에 기계적인 부분에 고유한 덕, 용기, 다음에 특정 부분에 고유한 덕은 아니나 영혼 전체의 덕, 절제,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지혜부터 할게요. 자, 지혜란 이성적인 부분에 고유한 덕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세 부분으로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성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다음에 욕구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레테는 아까 왜 요새 그 전문가들이 덕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훌륭함 혹은 탁월성 이렇게 번역하냐? 이 아레테는 언제나 에르곤 이 기능입니다. 기능 수행과 관련한 탁월성이에요. 덕이란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태 혹은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에요. 그게 아레테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넓은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인간의 힘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애들도 아레테가 다 있다네. 얘가 자기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면 얘 아레테 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 덕으로 잘 번역하지 않습니다. 덕으로 잘 번역하지 않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에르곤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의 탁월한 발휘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따라서 기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아르테가 있는 거예요. 덕이 있는 거예요. 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혜라는 덕의 성격을 알려면 얘가 지금 어떤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덕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성적 부분의 고유한 덕이라 그랬죠. 결국은 그러면 이성적 부분의 기능, 이성적 부분이 행하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되고 있는 상태 혹은 그걸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성이 하는 일이 뭘까? 그 기능이 뭘까?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만으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를 파악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데아 가지고 이야기하면 손의 이데아를 아는 거지. 자, 인간에게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영혼의 능력. 자, 다음에 이게 우리 영혼 전체에서 다른 부분을,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이 다른 부분을 주도해 나갈 때 우리 영혼은 기본적으로 좋은 영혼이 되거든요. 자,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은 이 지혜가 다른 부분들의 활동을 주도해 나가는 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다른 부분인 기계적인 부분과 욕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영혼을 위해 참으로 좋은 게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는 영혼의 능력. 자, 요게 지혜다. 그러면 용기는 뭐냐? 용기는 기계적인 부분의 덕입니다. 기계적인 부분이 뭐라 그랬죠? 내가 보기에 이게 불의해라고 생각되면 이제 그 의문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분노입니다. 그리고 욕구하고는 달라요. 욕구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쾌락과 고통이라는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의분, 그러니까 분노, 불의에 대한 분노라는 감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욕구하고 기계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달라요. 자, 정의 봅시다.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의 지속적인 보존과 그런 능력.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기계적인 부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계적인 부분은 헤아리거나 사고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 판단은 이성이 하는 겁니다. 참으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자, 그것에 대한 바르고 준법적인 소신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성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걸 보존하는 겁니다. 그걸 보존하는 그런 능력, 이성을 통해 파악한 도덕적 지식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기 위해 비도덕적 욕구를 억제하고,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영혼이 세 부분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성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욕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경험적으로 굉장히 자명한 것 같아요. 보통 요 두 부분 중에 서로 싸우는 게 뭐냐면은 얘하고 얘예요. 이성은 우리에게 공부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욕구는 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성의 명령과 욕구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될까? 이성은 이렇게 하는 게 도덕적인 행동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욕구는 쾌락을 추구하니까 그 반대 행동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요럴 때 기계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용기에 득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성이 내리는 명령을 아까 보존한다 그랬잖아요. 자, 명령에 따라서 얘를 제압하는 일을 합니다. 얘를 제압하는, 여러분들이 머리로 막 공부해야 되는데 막 놀고 싶다 그럴 때 놀지 않고 공부를 만약 한다라면 그때 놀고 싶다라는 욕망을 제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용기의 덕을 지닌 기계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성을 통해 파악한 도덕적 지식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기 위해 비도덕적 욕구를 억제하고 이성이 요구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힘, 우리 내적인 힘. 즉 사람에게 있어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이성이 알려주죠. 그걸 철저하게 행동으로 이행하는 능력, 내적인 능력, 내적인 힘, 이게 용기입니다. 자, 기계와 지혜가 결합하여 형성된 혼합된 덕입니다. 기계는요,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우리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용맹함이 예에 의해 통제되지 않으면 난을 일으킨다 라고 합니다. 자, 용맹함 있잖아요. 용맹함은 그 자체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인도되면 정말 난을 일으키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언제나 지혜의 덕을 가지고 이성에 의해 조절되고 통제돼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기계와 지혜가 결합해 형성된 혼합된 덕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자, 기계가 육체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고 이성을 따를 때 얻게 되는 덕이요. 자, 국가의 보조자 부류에게 이건 이제 뭐 정치사회사상에서 이야기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보조자 부류 있습니다. 그냥 여기는 그냥 윤리 파트니까 요거는 사회사상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통치자의 명령에 따라 내외의 적에 맞서 굳건하게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혜와 혼합된 덕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인데, 자, 이것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절제인데, 자, 영혼의 어느 한 부분에 속하는 덕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갖춰야 될 전체의 덕입니다. 자, 그 다른 부분에서 그 한 부분에 속하는 덕이 아니에요. 전체의 덕인데, 자, 요게 국가편에 나와 있는 규정적인 정의예요. 국가편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냐? 원문 그대로 나라에 있어서나 개인에 있어서 성향상 한결 나은 쪽과 한결 못한 쪽 사이에 어느 쪽이 지배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편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원문 그대로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은 요 정의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영혼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자, 그 성향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 이성적인 부분이라고 플라톤은 생각을 해요. 하기 때문에 누가 지배를 해야 된다? 이성이 지배를 하고 나머지 얘들은 이성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때 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함축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때 복종은 자율적 복종이에요. 자, 함축하는 내용입니다. 영혼의 기계적인 부분과 욕구하는 부분의 활동이 이성에 의해 파악된 최선의 삶에 대한 알에 따라 통제되고 조절되는 상태, 뭐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데 내적인 힘이니까 상태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힘. 자, 영혼의 부분들이 서로 간섭하여 영혼들 사이의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내적인 힘. 그렇죠? 통치할래는 통치하고 통치받을래는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역전되면 무질서하다는 건 결국은 올바른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통치와 피통치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욕구가 우리 영혼을 지배해버린다든지 그렇잖아요. 공부해야 된다. 이성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놀고 싶다. 근데 놀아버렸다. 이 욕구를 따라갔다는 이야기는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욕구가 우리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절제한 상태예요. 영혼의 조화가 깨져버린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질서가 깨져버렸다는 건요. 자, 뭐 그런 거. 다음에 국가의설에 대한 최상의 지식을 갖춘 지혜로운 자들이 통치하고 수호자와 생산자는 그들의 명령에 따라 그들의 일을 훌륭히 수행할 때 형성되는 국가 전체의 덕이다. 이거는 사회사상과 관련된 이야기니까. 자, 그 다음에 정의의 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새 대부분은 이렇게 번역을 잘 하지 않고 학자들이 올바름이라고 많이들 번역을 하는데, 물론 뭐 우리 교과서는 다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올바름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전체의 덕인데,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 다닐 때 이 국가편 강독을 한 학기 했었거든요. 대학원 세미나에서 했는데 그때 봤던 여러 그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논문들 중에 그 도대체 절제하고 정의하고 차이점이 있냐 없냐, 플라톤에게 차이점이 있냐 없냐. 근데 상당히 유명한 학자분들인데 이거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지 않냐 뭐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절제와 저게 그 정의 사이의 차이를 구별해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사실상 그 지혜, 용기, 절제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전체적인 영혼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신에 요건 아셔야 돼요. 요 정의. 자, 그 국가편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자, 정의를 보시면, 그러니까 절제하고 정의의 차이점을 만약 뭐 이해하고 싶다 하면 그냥 정의만 숙지를 하세요. 아, 절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구나. 정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구나.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하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영혼의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한다는 건 이성적으로 헤아리는 부분은 자기의 고유한 기능에 따른 일을 훌륭하게 하고, 기계적인 부분도 자신의 고유한 기능에 따른 일을 훌륭하게 하고, 욕구하는 부분도 자신의 고유한 기능에 따른 일을 훌륭하게 해. 이런 말이잖아요. 하고, 자, 요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요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지 않는 것.
이때는 이게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영혼으로 바꾸면 다른 영혼의 일을 넘보지 않는 것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욕구하는 부분이 영혼을 통제, 그러니까 뭐 영혼을 통치하려고 한다든지 이성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근대의 그 도구적 이성 개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왜 도구적 그 근대 오면 도구적 이성 개념이 생기거든요. 왜 도구적 이성이라고 부르냐면 이성의 역할이 욕구가 지향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역할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플라톤은 이성의 역할을 그런 식으로 한정하지 않거든요. 이성은 나름의 고유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보편적 진리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 인간이 이게 참으로 좋은 게 무엇인지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위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넘보지 마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른 일을 넘보지 않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건 절제의 덕과 관련되어 있어요. 통치와 피통치 사이의 올바른 관계, 질서. 그리고 각자가 각자의 할 일, 예를 들어 이성이 자기 일을 잘하면 그게 지혜라는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혜의 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계적인 부분이 자기 일을 잘하면 용기라는 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처럼 그냥 각자 자기 자신, 그러니까 지혜와 용기의 덕을 갖추는 거예요. 욕구하는 부분은 고유한 덕이 없어요. 거든요. 자, 지혜와 용기. 그러면 결국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혜와 용기, 다음에 절제의 덕을 온전히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그 영혼의 상태,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영혼의 각 부분이 자신의 기능에 따른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각 부분이 내적인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전체적인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상태, 그걸 이루고 유지하는 영혼의 힘이요. 지혜의 덕을 갖춘 이성적 부분이 다른 두 부분을 인도해야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하고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기계적인 부분도 그렇고 욕구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의 고유한 기능들이 제대로 훌륭하게 발휘될 수 있으려면 이성에 의해, 올바른 이성이죠. 물론 지혜를 갖추고 있는 올바른 이성에 의해 인도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용기는 뭐예요? 기계와 지혜가 혼합된 덕이라 그랬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성에 의한 통치, 그러니까 이성에 의한 인도. 자, 그래야만 다른 부분들도 자기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지혜들을 갖춘 이성적 부분이 다른 부분을 인도하고 다른 두 부분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일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형성되는 덕이요. 자, 그 국가편을 보면요.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소크라테스한테 묻습니다. 자, 올바름 즉 정의란, 선생님께서 정의는 우리가 정의를 추구해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 자, 정의란 그 자체로 좋기 때문에 우리가 뭐 추구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결과 때문에 좋은 거냐? 그러니까 정의란 그 자체로 좋은 거냐? 다른 이유 없어. 다른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냐? 아니면 그 정의는 그 결과 때문에 좋은 거냐? 얘가 결과적으로 산출해내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그 자체로도 좋고 그 결과 때문에도 좋은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으로 하면 세 가지죠. 자, 거기에 대한 소크라테스 대답은 그 자체로 좋고 그것에 생겨나는 결과 때문에도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론 강의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없어요. 국가편에. 자, 요 주장을 완벽하게 정당화하는 근거가 여러 전문가들, 탁월한 전문가들이 실패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소크라테스가 무슨 대답을 했냐? 플라톤이 무슨 대답을 했냐? 아, 그 자체로도 좋은 것일 뿐 아니라 그 결과 때문에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 숙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국가 내의 국가 내의 사회적 부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올바르게 조절함으로써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결속시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된 나라를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결합력. 요거는 이제 사회사상에서 이야기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가지고 예시답을 한번 써봅시다. 예시답을 써보시면 용기 뭡니까?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용기의 정의를 써라는 문제였고.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여러분 덕의 단일성 논변 그 입장에서 소크라테스가 프라타고라스 편에서 프라타고라스의 아까 그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논박을 한 겁니다. 당신 주장에는 지금 모순이 있어. 이렇게 주장한 거거든요. 자, 어떤 식으로 논박했는지 볼게요. 지혜, 절제, 정의가 상당히 비슷한 이유가 뭐냐? 실제로 플라톤하고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프라타고라스가 논의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선생님, 뭐 지혜란 뭐에 대한 뭐 지식이고 그 무지는 뭐에 대한 무지랑 뭐 절제는 뭐에 대한 뭐 지식이고 이거는 뭐 무절제는 뭐에 대한 무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프라타고라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 절제, 정의가 서로 비슷한 이유는 그것의 공통 본질이 지식이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은 물어요.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프라타고라스한테 묻고 소크라테스가 또 이야기를 해요.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참된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라타고라스가 그렇지. 그러면 비겁한 사람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에 대한 알미 결여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라고 함정에 빠져요. 함정이 빠집니다. 자, 따라서 용기가 이것들과 아주 다르다면,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구분을 하셨는데, 이거 다르다면, 자, 반대 것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면 그 반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요게 비슷한 이유가 지식이다라면, 만약에 용기가 이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한다라면 지식의 반대 개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기의 본질은 무지 아니냐, 무지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용기가 이것과 다르다면 그것의 본질은 무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용기는 덕의 그 일부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지를 본질로 하는데 어떻게 덕이자. 근데 그 프라타고라스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그 전부 다 훌륭한 그 덕에 속하는 거지만 4개는 상당히 같고 1개는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용기는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용기를 훌륭함의 부분이라 말하면서 그것을 지혜, 절제, 정의와 아주 다르다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다. 이게 원래 그 프라타고라스 편에서 나와 있는 아까 그 프라타고라스의 주장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그 논박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걸 쓰라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쉽게 윤리적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내적 모순 그거를 쓰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가 발문을 읽고 나의 윤리적 입장, 가의 윤리적 입장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입장을 봐야 된다. 거기에 기초해서 만약에 서술한다라면 이것밖에 없어요. 프라타고라스 편에 나와 있는 요거는 소크라테스의 덕의 단일성 주장에 입각한 비판이에요. 지덕의 질설,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덕의 단일성 주장, 여기에 입각한 프라타고라스의 덕론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한 문제 딱 봤는데 한 문제가 좀 길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하실 때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하시라고 제가 좀 시범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론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문제 앞으로는 그 이론 강의에서 하듯이 그렇게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드리지 않고 핵심만 탁탁 좀 찍어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쉬었다가 나머지 보도록 합시다.